오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선 우리 정부의 대책을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이번 기회에 일본에 얽매여 있는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가마우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마우지 낚시법은 가마우지 새의 모가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그 물고기를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우리 산업이 이익을 내도 일본 소재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탓에 결국 일본 좋은 일만 한다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도 이런 비유에서 기인합니다. 펠리컨은 우리가 잡은 물고기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결국 기술 독립을 뜻합니다. 펠리컨이 되기 위해 정부는 불화수소 등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 20개는 1년 안에, 80개 품목은 5년 안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7년간 약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대규모 민간 펀드를 만들어 2조 5천억 원 이상 지원합니다. 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 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1년 소재 부품 특별법을 제정한 뒤 외형 성장을 거뒀지만 자체 조달률은 16년간 제자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정부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현실성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증폭에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은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코스닥은 2년여 만에 600선 아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1940선으로 주저앉으면서 패닉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년 만에 1210선마저 뚫고 올라갔습니다. 김성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2.56% 떨어진 1946.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닥은 7.46% 하락하면서 600선이 붕괴되며 569.7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5분 동안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악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이 두 가지가 일단 크게 계속하고 있는 거고.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를 기록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2% 안팎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내 요인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임상 중단 여파에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바이오 주식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계속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실망감,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라젠이 좀 충격을 더 크게 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564억 원이 환매로 빠져나가고 해외 주식형 펀드는 144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 약세도 계속되면서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30전 오른 1215원 30전으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건 2년 7개월 만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카드로 남북 간 경제협력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른바 민족 평화 경제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을 겨냥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우리 기업에 대한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더라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수입액 가운데 신용장 이용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국내 은행의 대일본 수입 관련한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 보증 비중은 0.1%에 그쳐 보복 조치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거래처 요청으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된 대로 제공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열 예정이었던 국내 최대 규모 해외 취업 박람회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본 기업 참여율이 높은 상태에서 행사를 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박람회를 아예 취소하거나 일본 기업 비중을 줄여서 여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노동계는 반발했고 경영계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노사 모두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광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하면서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노동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이지만 노동계가 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개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정부는 노사단체의 이의 신청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서울시가 도로 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서울 공공주택 8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짓는 겁니까? 네, 이번에 만들어지는 인공대지는 서울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와 중량 IC 사이 약 500m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 위를 덮은 뒤 도로를 터널화하고 도로 남쪽 단과 북측 녹지 등 약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대지를 앞서서 이른바 컴팩트 시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청가구와 함께 공원과 보육시설이 들어서고 사무실과 상가 등도 함께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맡은 SH공사는 약 4,200억 원 정도를 총 사업비로 추정했는데요. 이 공사 측은 인공대지 조성 비용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안팎인데 서울 시내 토지 평균 매입 비용인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선보다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입주 시기와 또 소음, 먼지 등의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고요. 네, 우선 올해 10월 중에 국제현상 설계 공모로
설계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실시 설계를 거쳐서 내후년 하반기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오는 2025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소음과 먼지 문제는 이 터널 안에 자동차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를 만들고 환기 정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울시 관계자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이달 일반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39개 단지에서 총 36,1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일반 분양은 지난해보다 4배 많은 28,15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총 물량 중 수도권에서만 25,5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19,100여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IBK 기업은행에 신규 채용될 때에는 친인척 관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종 합격자가 내부 임직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 규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기존에 내야 하는 16가지 서류 외에도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 확인서가 추가된 것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블랙 먼데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오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재검토 등 이 악재가 겹친 탓인데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심이 확산되며 투매가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3년여 만에 발동됐습니다. 경제부 손석우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오늘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는데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흔들렸다고요.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러고 장중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투매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지수 흐름이 심상치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보자, 즉 팔고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의 경우는요, 2.56%가 급락을 하면서 195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평균 지수로 따지면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투매 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 3년 2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7%가 넘는 급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공포심에 의한 이 투매 현상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될까요? 주식시장에는 공포가 공포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즉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 매도 심리가 2배, 3배 증폭되는 이런 결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 정부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됐고 주말 사이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악재들이 결국에는 한국 기업에 미칠 악영향, 나아가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미칠 충격 등을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환시장도 패닉 장세를 연출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 2년 7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한 데 이어서요. 종가 기준으로는 3년 5개월 만에 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하루 사이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장중에는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발언이 나와서 진정되는 듯 했었는데 이내 다시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원인을 살펴보자면 주식시장과 비슷합니다. 일본발 악재에다가 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이 깨지는 대외 리스크까지 겹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이 패닉 장세는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엇갈립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950선이 저점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당분간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불안한 장세가 거듭되면서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1900선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으로 촉발되는 수급 불안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런 금융시장 불안감에 뚜렷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응 카드를 쓸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울러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에는 결국 경제 전반으로도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연간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 재계 또 만나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 직접 만나 일본 추가 경제 보복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직전에 만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문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회동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5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일본 추가 보복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만나는 날은 8일이 유력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총수 CEO의 회동 일정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면한 경제 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회동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 CEO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가진 후 두 번째 회동입니다. 시기는 15일, 광복절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또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 아무래도 경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1차 상황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 때문에 2차 회동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공작기계, 철강, 조선 등 거의 모든 주요 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2%대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어려움을 듣고 대책 시행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인들과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대한 결의도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문 대통령과 저에게 만남이 있을 경우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업인들과 수시로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의 제재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안감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일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2차 회동이 열린다면 정부와 대기업이 합심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정책 대전환 움직임. 여당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같이 기존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와 역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당초 이르면 이번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좀 늦춰질 것 같다고요? 네, 일단 여당 내에서 그런 기류가 좀 돌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초에 이 공공택지에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이 민간택지로 확대를 시켜서 이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정됐던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서울에 있는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꿈틀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자 재건축 대신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의 재건축 시장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돌면서 신축 아파트로 자금이 쏠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여당 내에서도 이 부처 간 협의 또 당정 협의 등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이 정책적인 속도 조절에 힘을 실리게 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이 분양가 상한제 말고도 주 52시간 근로제도 하더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알고 계신 주 52시간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예.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를 늦추자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네, 해 기자. 그럼 이 주 52시간제를 어떤 식으로 늦추자는 걸까요? 일단 늦추자는 방안이 뭐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이원욱 의원에 의해서 앞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1년 이상 좀 미뤄보자, 유예를 해보자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장에 이 종사자 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돼 있고요. 또 시행 시기도 2020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던 것들이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가 구분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때 잡음이 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속도 조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배경 어떻게 지금 분석되고 있죠? 뭐 일단 앵커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고요. 일본에 대한 어떤 범정부 차원의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예. 한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을 해서 일본 문제는 일본 문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경제 상황대로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보다는 일단 부처 간 또 당정 간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더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 38도를 웃돌았다고 하죠. 이 폭염이 절정에 달하면서 말 그대로 도심이 펄펄 끓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한일 갈등 상황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연이은 화이트리스트 조치까지 이 한일 갈등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대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외교적 노력은 물론 이 산업적 대응 또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토론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 마련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맞대응을 하겠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제가 앞서 드렸던 이 말씀을 남겼었죠. 일단 세 분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느끼는지 좀 하나씩 한 분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정치와 정치의 충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의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한국에 수출했더니 이게 우리 일본 안보를 불안하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뚜렷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를 안보로 끌어넣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이제 보복을 하는 거고. 그다음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라면 북한과 평화 경제 실현에서 단숨에 일본을 제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정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본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지금 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힘에 놀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급소가 뭔지 다 계산한 다음에 툭 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앞서가지고 예. 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조차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남북 경협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는 이런 마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판세로 봐가지고 예. 일본한테 밀리는 게임이고 우리가 계속 좀 허둥지둥되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지난 주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그리고 문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이성적인 일본의 조치, 또 아베 폭주 정말 비난해야죠. 비난받아야 마땅하고요.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이렇게 엉뚱한 그런 경제 조치로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더욱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시피 결국 글로벌 질서를 깨는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당연히 비난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계기로 해서 가능하다면 탈일본 계기가 돼 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전략과 어떤 집요한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예. 정말 듣기도 좋고요. 그런데 애국심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애국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그런 애국심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는 이제 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갈 것인가 구체적 전략, 전술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수십 년 해왔지만 아직 실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야말로 집요함이 없어 그래, 집요함이. 이런 것이 이제 저는 희망적이지만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이렇게 무작정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일본 뭐 일왕 즉위식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맞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한 파도 넘어나가면 또 이게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또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 당장 먹는 건 곶감이 달지만 감나무도 심어야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감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한 선찰과 집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 교수님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그러니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 전에 졌던 우리의 역사, 즉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선언은 좀 어젠다를 이것은 정치 역사의 문제가 경제 쪽으로 와전된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메시지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전열을 가다듬는데 좀 도움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한일 갈등 해소 측면에서나 미국 중재에 있어 관심을 모았던 게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특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아쉽죠. 사실 미국이 좀 나서가지고 좀 진정시켜주고 뭔가 해법을 찾는데 도와주길 바랬는데 사실은 미국은 너무 냉정했죠. 이번에도 이 ARF 회의에서도 뭐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뭐 이 국무장관 전혀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그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본의 고노 장관과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보였는데요.
참 이게 아쉽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제 질서 변화를 잘 예. 모르고 있다 지금.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지금 미국의 머릿속에는 이게 중국이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위협 국가에 대한 견제하는 게 최고의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에 이른바 들어가지고 안보 구축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미국은 저기 있고 여기 중국은 여기 있는데 누구로 손잡았을까요? 일본으로 손을 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과 지금 미국이 같이 해가지고 예.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만드는 이런 와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가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걸 한다 하더라도 예. 뭐 그 정도야. 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세계 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예. 다른 나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냉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뭘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냉정한. 못하고, 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좀 도와주겠지 그러다가 사실은 더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카드를 다 소진해 버렸다. 예. 미국은 사실은 이번에 분명히 이번에 선을 그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 안보보좌관이 왔는데도 전혀 이야기가 없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 ARF 회의에서도 폼페이오 장관도 전혀 이야기가 없다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미국의 어떤 입장 정리는 끝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미국을 뭐 이게 기두리고 미국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결국 답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푸는 정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해결책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최근 돌아가는 이 판세 신에치스 라인이 다시 반세기 전에 그어졌던 그 부분이 다시 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노 교수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지소미아 이 폐기 문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건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언론으로 따지면 미국이 뭐 이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중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중재하지 않았냐, 왜 섭섭하다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국제사에서 무슨 의리를 따집니까? 뭐 실리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익밖에 없는 겁니다. 지소미아 얘기하셨는데 미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협상 카드로는 쓰지만 지소미아를 폐기하기까지는 못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뭐 정보기관들이나 모든 것이 지금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지소미아 카드를 써서 미국이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순진한 기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들은 현재 우리가 일본이 싸우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 당연히 개입하죠.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가 특별히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의 뭐 삼성이나 뭐 SK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약간 더 또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속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가지고서 미국을 압박해서 뭐 중재를 막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실리적이지 않고요. 우리와 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와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 뭐 아니면 속도 말로 멱살을 잡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미국의 제3국의 중재를 바라는 건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제3국의 중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전쟁을 안 벌어지게 하는 게 가장 큰 지혜였는데 일단 벌어진 이상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상황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냉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서 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노 교수님께서도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 교수님, 그래도 이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 이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점은 나름의 긍정적인 성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고노 회상이 크게 당황했다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싱가포르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자유무역 국가이고 그걸 주창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도 역시 이걸 거들었고 이런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정서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오히려 가까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예. 것은 장점이라고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데서 주도권을 중국과 이 중국 중심의 국가들에 넘어가는 것을 걱정한 미국이 예. 있었고 또 거기에서 주도권 행사하지 못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고 그 인도 태평양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소미아에서 빠지겠다 얘기했을 때 국무장관이 별 반응이 없는 것이라든지 네. 안보보좌관이 왔을 때 한국에서 그닥 그렇게 우리는 정말 기대하고 좀 도와주길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도 이런 방법 없이 가고 하는 것은 아까 김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미국은 이 입장 정리가 끝났다. 일본하고 여기에 대한 당사자의 문제다. 당사자 문제다라는 것을 해서 이건 실리로 풀어가야 되는 실력으로 풀어가야 되는 외교 국제 정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냉정한 국제사회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일본과의 반드시 독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네요. 끝번호 5289번님께서 좀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처를 좀 해야 된다. 국교를 단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정부에 좀 주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일본이 자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 소녀상을 놓고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무례하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 교수님, 일본의 이런 행동들, 국제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좀 행동들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일련의 소녀상 철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일본이 경제대국은 맞지만 세계 2, 3위를 다룬 경제대국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하고 그야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바가 없다 하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만개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일본은 아직도 한참 후진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민당 일당 독재 거의 일당 독재 아니겠습니까? 전후에서 일당 독재 국가고 야당도 뭐 미미한 존재고 뭐 비판 언론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촉구하는 형국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는 결국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차관급 뭐 차관도 아니고 차관급 뭐 관료가 뭐 무례한 역했다고 해서 청와대에 나서는 것은 급이 안 맞습니다. 그걸 높여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라는 바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언론에 어떤 관심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뭐 외교부에 무슨 뭐 차관보 정도가 나서 어딜 감히 우리 국가 원수에게 그런 무례한 언사를 쓰느냐라고 한마디 심하게 훈계하는 것으로 되지 청와대에서 나서는 것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 아베 총리가 나선다면야 무슨 청와대 대변인 정도 나서 얘기하는 건 뭐 맞지만 차관급 인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청와대에서 나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럴수록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맞는 그야말로 급이 맞는 그런 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과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든 간에 현 시점에서 중요해진 건 우리 정부의 냉철한 대응과 대안 마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 김 교수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품목들이 이 석유, 또 철강, 반도체 제품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격카드 활용으로 적절한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 교육 관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중간재를 가져가 최종 제재, 최고 마지막 만든 물건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 단절한다고 하는 거는 자충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학 제품이나 반도체 이거 말고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들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경우가 심지어는 뭐 농산물, 가공식품부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는 그런 수출들을 꽤 하는데 막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게 나오면 그래 추가 보복해 줄게.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들 경우는 정말 이 팔로가 막혀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조치는 제가 볼 때는
힘이 대등할 때 쓰는 부분들이지 지금 현재 우리 경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나 자본이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서 그건 하기는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지금 제가 앞서 김 교수님께 여쭤봤었던 이 반격 카드로 거론되는 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데서 화이트리스트로 우리가 수출 제한을 하겠다. 사실 일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맞대응이다, 똑같이 한다 선언적인. 이런 것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 걸고 넘어야겠다. 폐기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석탄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수입해서 우리 시멘트 만들고 하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데서 혹시 일본의 이런 안전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것이 자기들이 또 결정적인 그런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좀 공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안전 보장, 건강을 위해서 이걸 검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특히 조심해서 WTO에 역시 우리가 제소당하지 않는 선 정도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민간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일본 정부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게 보통 뭐 많이들 얘기하는 진흙탕 싸움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는 정도를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 빌미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싸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이 부품 소재였고 그 70% 수입의 70%가 부품 소재고 우리가 150억 달러 정도 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실질적인 좀 전략,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 사실 이 지소미아 파기 문제, 이를 정말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정치권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냉정하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경제적 카드가 워낙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지소미아 카드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현재 뭐 경제 무역 문제, 통상 문제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명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이것은 역사적 과거사 문제를 왜 이런 걸 들고 통상 문제, 경제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하는 것, 지소미아 카드를 파기한다? 지소미아 카드 파기한다가 나오면 그럼 비난할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것은 안보상 신뢰 국가가 아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별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하는 것은 명분이 우선 적극되는 것이고요. 실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럼 만약 파기한다면 얻을 게 뭔가? 일본이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한다 그러면 뭔가 좀 속된 말로 쫄나요? 안 쫄라는 겁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태도를 바꾸지요.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파기할 땐 파기하라는 그런 자식거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일본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공조 관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으로서는 잘못하면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일 공조 관계에서 이탈하겠다든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명분이나 실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카드고 협상 카드로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파기한다. 실제 파기한다면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화시키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우리 정부는 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요 부품 안정화를 위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교수님, 오늘 대책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실효성 여부까지 함께 좀 지적해 주시죠. 우선은 오늘이 굉장히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일본 여행을 금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사인인데 예.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오늘 특히 이제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인 대책을 오늘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소재 부품에 대한 예. 자립을 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는 반갑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가게 되면 야, 저거 가지고 진짜 소재 부품 자립할 수 있어? 그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키울 수 있어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사실 코스닥이 사이드카 걸릴 정도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다. 이게 왜 차갑냐 그런 말이죠. 1년 내에 예를 들어 20개 품목을 완전히 자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랑. 예. 그러니까 만일 이 기술 격차를 하기 위해서 만일 중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인계획, 만인계획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떼고 데려와가지고 이른바 기술 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류에 대한 전략적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1조 원 돈 투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소재부품 산업부는 자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은 예.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걸 할 만한 인력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규제가 너무 많아. 이번에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환경 관련 규제예요. 예.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물질을 평가하는 부분은 완화를 해줬는데 사실은 지금 이 기술 개발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근로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딱 주 52시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재계 쪽에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그거는 손 못 댄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게 정책 조정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이미 반영이 됐는데 무슨 6% 이상 빠져가 사이드카가 나오고 말이야. 그다음 환율이 그냥 1,200원 팍 뛰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 소재 부품 대책 나온 거는 잘한 건데 예. 문제는 그 대책의 현실성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은 지금 시대 자체가 기술 안보 시대예요. 미국이 하고 중국이 하고 일본이 한 걸 좀 보면서 한국도 좀 실제로 대책될 만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네, 시장의 반응은 냉정하고 매우 차가웠다는 냉정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지켜볼 일정은 오는 7일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정식으로 공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수출을 통제할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어떤 이 품목 또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 규모도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7일 날 시행령이 수출 무역 규정에 대한 관리 예. 시행령이 3단계로 나와져 있는데 그 3단계에서 어느 품목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어느 산업의 어떤 중소기업들까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육성의 특별법 그리고 이것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나오는데 예. 이에 대한 강화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수석 보좌관의 얘기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해법으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강조가 됐었죠. 노 교수님, 끝으로 이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들으셨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말씀에는 참 네. 토달고 싶지 않은데 요즘에 누가 이런 말을 써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일본이 물론 이제 억지를 부리기는 건 하지만 전략 물자가 혹시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려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국제 무대에 가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얘기할 것이고 분명히. 그런데 오히려 북한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한일 갈등 상황을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냉정하게 좀 보셨을 때.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평화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되면 뭐 세계 1위가 되느니 뭐 이런 희망적 관측을 했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전제 조건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잘 맞으면 된다는 그런 얘기지 네. 갑자기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이나 이런 협력했을 때 어떤 분야를 했습니까? 첨단 분야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양 산업, 의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결국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가는
베트남이나 이런 인도네로 가는 그걸 막을 수 있게 이런 정도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과 협력을 더 강화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희망적인 얘기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반도체 북한과 협력해서 뭐 얻을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뭐 탐소 섬유 이런 것들 북한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나가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것은 되지만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할 만한 메시지로서는 전 적합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냉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과 아베 총리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해법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역전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의 공간이 그렇게 좁은 게 아닙니다. 왜? 일본이 막 팽창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미국도 일본 팽창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이게 잡아주면서 팽창을 조건부 팽창을 원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본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한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장점 가진 거. 그럼 그걸 하려면 아베를 봐야 되는데 아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전후 체제를 이제 끝내고 이제는 정상국가로 간다. 그 정상국가가 뭐냐란 말이죠.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파병도 하고 뭐 이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국이 너무나 이게 일본한테 위협이 되니까 사실 한국 보고 좀 같이 손 좀 잡고 가자라는 건데 지금 한국이 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한국이 예를 들면 양다리를 한다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원칙 없이 양다리 하면요. 이건 어느 나라한테도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베가 노리는 거는 일본 사람들 내부에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피로증이 엄청 커요. 왜? 맨 한국 쪽에서는 위안부 역사 문제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좀 주목을 하면 해답이 나오죠.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넘어가지고 미래를 가자고 하는 게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갔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제가 그런 시기에 내가 해법을 찾는 게 사실은 지금 정치 문제라 한다면 정치로 풀어야죠. 그렇게 하면 될 전략적 거라 균형점을 찾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끝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